두 차례의 코로나19 부스터샷까지 접종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판매망을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체방크가 향후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거란 예측을 내놨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첫 시정연설에서 최근 커지고 있는 뉴욕시 안전에 대한 우려에 치안 대책을 강화하고 뉴욕시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된 지난 21일 첫날에만 10,000명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두 차례의 코로나19 부스터샷까지 접종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확진 판정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밀접 접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커스틴 앨런 부통령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코로나19 신속 및 유전자 증포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의 부스터샷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돌파 감염된 겁니다. 다만 증상은 없는 상태로 당분간 해리스 부통령은 관저에 격리된 채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확진 판정 이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앨런 부통령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질 바이든 영부인과는 밀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우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이라면서 미국에서 그 누구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그의 감염을 막기 위한 보호 프로토콜이 잘 마련돼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고 100%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처방받은 팍스로비드는 감염 초기 복용하면 중증 위험이나 사망 가능성을 90%까지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 팍스로비드의 판매망을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현재 코로나19의 가장 효율적 치료제 중 하나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라며 팍스로비드의 판매망을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알약 형태로 먹는 항바이러스제인 팍스로비드가 코로나19 감염자의 중증 위험이나 입원 가능성, 사망 위험을 9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팍스로비드 2천만 팩을 주문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서 구입처를 현재 2만 곳에서 4만 곳 가까이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약국과 동네 보건소, 병원 외에 제한군인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 정부가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국은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큰 12세 이상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이 알약을 쓸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50만 명 사용분 정도가 처방됐고 처방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 한 달 전에는 일주일간 약 처방 횟수가 2만 2천 건이었지만 지난주에는 5만 5천 건이 넘었다며 가능한 한 이 알약 처방을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보건당국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령대 어린이의 2차 접종 완료율이 28%에 불과한 상황에서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보건당국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부스터샷의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두 제약사는 성인 투약량 30마이크로그램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앞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부스터샷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종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3차 접종 수요가 얼마나 될지 불투명하고 중증 진행 위험이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 3차 접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아동의 2차 접종 완료율은 2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편 제약사 모더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자사 백신 접종 승인 신청에 대한 보건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FDA에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서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발언 이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북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 국방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뉴시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여전히 북한 비핵화에 전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첨단 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긴밀하게 조정하는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우리는 미국과 우리 동맹을 향한 위협 감소는 물론 북한과 한국 국민의 삶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한 지난 25일자 열병식 연설에서 핵 무력을 최대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무력이 의회에 자기의 둘째가 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이체방크가 향후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거란 예측을 내놨습니다. 도이체방크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결국엔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어제 향후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 큰 규모의 심각한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정책이 더 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거란 전망입니다. 도이체방크는 연준이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을 가능성이 높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깊은 경기 침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국은 물가 상승을 꺾긴 하겠지만 문제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로 내려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나치게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에 타격을 줄 거란 우려입니다. 도이체방크는 지난 60년간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거리와 그런 지표에 대해 연준이 명시한 목표를 추적하는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연준은 미 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해 금융시장을 무너뜨렸던 1980년대 초반에 비해 물가 상승률, 실업률 곡선에서 훨씬 더 뒤처져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연준이 경제를 심각한 경기 침체로 몰아넣지 않는 한 물가 상승과 고용의 더 작은 초과분을 절대 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시장이 실업률의 2%포인트만큼 과도하게 타이트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바로잡으려면 가벼운 경기 침체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브루클린에서 취임 후 100일을 맞아 첫 시정연설을 가졌는데요. 애담스 시장은 최근 커지고 있는 뉴욕시 안전에 대한 우려에 치안 대책을 강화하고 뉴욕시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어제 브루클린 킹스 극장에서 취임 후 100일을 맞이한 첫 시정연설을 열었습니다. 킹스 극장은 연초에 아담스 시장이 취임식을 예정했던 곳이지만 당시 오미크론 변이가 급등하면서 취임식은 타임스퀘어 야외 공간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은 가운데 수많은 관중이 함께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날 여전히 우려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면서 거리를 걷거나 전철을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도시는 있을 수 없다며 치안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장은 공공안전이 경제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하면서 총기 폭력 근절과 노숙자, 정신 이상자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1억 7,100만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 문제 해결에 나서고 5,500만 달러를 투입해 행동건강비상 지원 대응부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철 안전계획과 총기폭력 해결을 위한 이웃안전팀에도 추가 예산이 지원됩니다. 한편 시장은 이날 997억 달러 규모의 2022-2023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현 회계연도 예산안 1,065억 대비 6.4%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 2월 공개했던 예비 행정 예산안 985억 달러에 비하면 1.2% 소폭 늘었습니다. 뉴욕주 대중교통 승객은 여전히 팬데믹 전과 비교해서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기대보다 저조한 승객 복귀로 대중교통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삭감이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연방 지원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예산 격차를 메울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서 재정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과도한 차입이 향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지원과 기대 이상의 세수로 인해 MTA의 올해 재정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MTA가 초한 구조적인 수입과 비용의 격차, 그리고 팬데믹 이후 급감한 승객 회복에 대한 제대로 된 예측과 대응이 없을 경우 결국 그 어려움은 고객이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는 MTA의 구조적 예산 문제가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입 대비 비용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팬데믹으로 운임 수입과 세수 징수가 모두 급감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위기를 초래할 상황까지 도래했었습니다. MTA 측은 우선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14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적게 잡아도 연간 20억 달러의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이런 예산 적자를 신규 부채와 부채 상환을 연계하는 식으로 메우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제 하버드대는 노예제도에 연루됐던 역사를 반성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을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유산으로 생긴 여러 격차를 좁히는 데 사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로런스 베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모든 재학생과 교직원,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노예제도에 연루됐던 역사를 반성하면서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금을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유산으로 생긴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메우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베카우 총장은 노예제와 그 유산은 400년 넘게 미국인의 삶의 한 부분이었고 하버드는 매우 부도덕한 영속적 관행으로부터 일정 부분 혜택을 누렸다면서 계속되고 있는 그 영향을 추가로 바로잡는 작업을 위해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이고 야심찬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베카우 총장은 또 이메일에서 법률 역사학자이자 헌법 전문가인 토미코 브라운 낙인 교수가 이끄는 하버드와 노예제의 유산위원회가 펴낸 100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매사추세츠에서 노예제가 금지된 1783년 이후에도 하버드대가 노예 무역과 노예와 관련된 산업으로부터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하면서 흑인 학생을 배제하고 인종차별을 옹호한 학자들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학이 미국의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종적 억압과 착취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버드대에 앞서 브라운대와 조지타운대, 프린스턴 신학대 등 다른 대학들도 노예 문제를 반성하고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지난 2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하루 동안에만 10,000명이 마리화나를 구입했습니다. 지난 25일 CBS 뉴스는 뉴저지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를 인용해 판매가 시작된 지난 21일 첫날에만 10,000명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리화나 가격은 1g당 10에서 20달러, 1온스당 320에서 480달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비근무 시간 마리화나 흡연 허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매튜 프레킨 주 검찰총장은 각 지역 경찰 당국에 경찰관들의 비근무 시간 흡연과 관련해 처벌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저지시티, 베이온 등 일부 타운에서는 비근무 시간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할 경우 성분이 체내에 30일 내외로 남아있는 약물의 특성상 근무 시간 내 흡연 여부를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빅토리아 플린 뉴저지주 하원 의원은 지역 정부 관할 경찰국에서 자체적인 마리화나 흡연 금지를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시베리아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재로 인한 연기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서부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달 러시아 극동 지역인 이탄지대에서 이미 산불이 발생해 소방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봄과 여름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러시아 연방산림청은 지난주 전국적으로 3만 7천 헥타르에 걸쳐 600건 이상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는 옴스크주였습니다. 시베리안 타임스의 동영상을 보면 서부 시베리아 옴스크와 튜멘주 전역에서 산불이 맹렬하게 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영상을 통해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여러 번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부에선 일주일 넘게 산불이 계속되는 것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미 서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현재 미 서부에선 일반적으로 여름 산불 시즌에 볼 수 있는 흐릿한 하늘과 연기가 자욱한 일몰, 붉은색의 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투손에 있는 미 국립기상청은 연기의 기원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 상공에 있는 위성들이 감지한 수십 개의 화재 발생 현황을 게시했습니다. 특히 큰 화재 연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지난 23일 서부 해안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5월 아시안 유산의 달을 앞두고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및 문화 국립박물관 설립 연구 법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상원으로 송부했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워싱턴 DC 내셔널몰 인근의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와 문화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국립박물관 설립 작업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와 문화, 업적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어제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내 국제 우편물 처리 시설을 통과한 122개 국제 수화물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 743개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쉐인 캠벨 연방세관국경보호국 시카고 지국장은 이번에 적발한 위조 운전면허증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송됐고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포함 13개 주 운전면허증을 모방해 제작됐다면서 핸드백과 보석함 속 장난감 등에 숨겨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위조 운전면허증은 얼핏 보기엔 진품과 닮았지만 결함이 있고 미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위임한 합법적 조직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캠벨 지국장은 밝혔습니다. US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2년 전국 고등학교 랭킹에 따르면 뉴욕 퀸즈에 있는 타운센드 해리스 고등학교가 올해도 뉴욕시 일원 최우수 고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전교생 1270명의 타운센드 해리스 고교는 학생 전원이 최소 1개 과목의 AP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고 시험을 통과한 학생도 97%에 달하면서 대학 입학 준비 지수에서 98점을 받아 전년도에 이어 뉴욕시 일원 고교 랭킹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국 순위에서는 19위를 차지했습니다. 맨하탄 센트럴파크 야외 서머 스테이지 공연장에서 K-팝 특집 공연 코리아 가요제가 펼쳐집니다. 한미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3년 만에 열리는 서머 스테이지 코리아 가요제는 오는 7월 10일 오후 7시 센트럴파크 럼지 플레이필드에 있는 서머 스테이지 무대에서 K-팝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보이그룹 골든차일드, 솔로 아티스트 알렉사가 참여하는 K-팝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7-2018년도에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코리아 가요제는 뉴욕 한국문화원과 뉴욕시 공원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뉴욕시 공원재단 서머 스테이지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